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희진입니다. 자, 그럼 바다의 계획적 관리란 주제로 지속가능한 공간으로서의 바다,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남종호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 바다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서 공유제로서 바다가 주는 혜택, 그리고 해양공간 계획제도에 대해 도입 배경, 그리고 국제적 동향은 어떠한지, 또 국내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강좌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이 바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남종호 박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주제는 계획적으로 바다를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바다를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관리하게 되면 우리 바다는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할 그 얘기의 전체적인 그 요소는 그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발전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다는 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에는 경계는 있지만 그 경계를 막을 수 있는 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 흐름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바다가 주는 중요성, 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해양공간계획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과 제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파트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건데 세 번째 파트는 사실은 저 같은 전문가들도 설명하기도 난해하고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해양 쓰레기나 바다 생물, 습지, 갯벌 이런 그 주제들은 조금 더 그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을 건데 이 전체적인 바다 관리에 관한 큰 흐름, 계획, 이런 그림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또 우리 바다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는 차원에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관해서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바다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보면 그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먼저 그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이해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지연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받은 사진인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의 생물인지 또는 두세 개의 생물이 얽혀 있는지 좀 딱 보기에 언뜻 바로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죠. 저 위에 있는 것은 그 어릿광대 새우라고 부릅니다. 할리퀸 슈림프라고 우리나라 해역에는 없고요. 열대 해역에 있는데 그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보라색 띄고 있는 저것은 불가사리입니다. 그 새우는 불가사리를 먹이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불가사리를 통째로 먹지 않습니다. 다리 일부만 먹고 다시 놓아줍니다. 일종의 목장처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우에게 필요한 식량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 저것 보고 저기에 지속 가능성하고 옆에 땡땡의 지혜 되어 있는데 저는 괄호 열고 새우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자연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지혜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왼쪽이 팔만대장경, 오른쪽이 장경판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그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팔만대장경 우리한테 매우 익숙하고 매우 유명하죠. 장경판전은 알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것은 먼저 지정된 것은 장경판전입니다. 8만 대장경을 같이 봤는데 불구하고요. 유네스코에 계신 분들은 뭘 보고 이렇게 판단했냐? 오랫동안 8만 대장경을 썩지 않고 틀어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저 집, 장경판전, 저 공간에 갖고 있는 지속 가능성을 봤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저것도 일종의 선조들의 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공유지의 벽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68년도에 그 유명한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가렛 하딘이라는 분이 저 논문을 썼습니다. 저건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떼가 3마리, 5마리, 그러다 10마리로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목초지에는 양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서로 너도 나도 양들을 더 많이 키워서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양들을 제한된 공간 내에 집어넣었던 거였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풀은 다 사라지고 양떼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저는 공유지의 비극은 하대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장에서 물고기를 남획하거나 아니면 지하수 저수지를 서로 경쟁적으로 뽑았을 때도 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 보고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함께 가꾸고 관리해야 될 그런 땅 자원인데 이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저희는 더 이상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비극이 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죠. 로날드 코즈와 엘리너 오스트롬 두 분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왼쪽에 계신 로날드 코즈라는 분은 그러면은 모든 자원에서 소유권을 부여해버리자. 근데 바다는 소유권을 부여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느 날 이 물은 내일이 되면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물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엘리너 오스톰이라는 분은 이거 소유권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제도를 잘 관리하고 공동체가 협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공유지의 비극을 쉽게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의 중요성들을 조금 얘기하는 차원에서 그 왼쪽에 아래 사진 보면은 그 유명한 영화 배우 나오죠. 러셀 크로우,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액션 영화만 찍은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계신 존 퍼버스 내쉬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의 일생을 담은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분이 천재자였어요. 그래서 그 천재적 머리로 저런 게임 이론을 만들어냈고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를 만들어냈는데 두 명의 죄수가 용의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방에 가두고 한쪽한테 너 자백하게 되면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B한테 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백하면 나는 된다 생각하에서 서로 다 자백을 합니다. 결국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보는 것처럼 모두 다 5년을 복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것은 공유제 비극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마찬가지로 서로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전 투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온다는 거죠. 이건 게임 이론을 가지고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죠.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앞서서 이 엘리너 오스트림이라고 했던 이 분이 주장했던 거나 아니면 게임 이론에서 했던 것은 핵심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서로 규칙을 정하고 규칙에 맞게 공동체 갖고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류는 사실은 협력의 필요성을 올해부터 인식했고요. 지속가능성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왔던 것은 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UN 주도하에서 코코역이라는 멕시코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선언문을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합니다. 87년도에 다시 또 이 개념을 확대시켜서 노르웨이 총리인가 환경부 장관을 했던 브루틀란트 저 분께서 주도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우리의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개념이 더 굳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립된 것은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정상회의입니다. 이때 약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앞에 ES가 붙죠. 앞에 E는 environmental 얘기하고요. S는 사운드를 얘기합니다. 환경적으로 사운드, 건전하고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발전, 디벨롭먼트. 그래서 원래는 SD는 ESSD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식 나누기 때문에 정보뿐만 아니라 저런 지식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92년도에 정상회의하고 다시 10년 후인 2002년도에 남아공에서 정상회의 다시 하고요. 다시 또 10년 후에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하실 때 다시 또 리오 플러스 20회를 또 합니다. 그리고 1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내죠. 저것은 2030년까지 우리 인류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17가지로 정해놨거든요. 그 중에 바다도 있고요. 바다는 14번째에 해당됩니다. 저기 위 그림에서는 물고기가 있죠. 아래 그림에서는 바다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생태계의 일부로 바다를 봤었는데 지금은 바다를 별도로 떼어내서 바다의 중요성, 바다 자원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관리와 이용,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해법은 있는가? 그래서 아까 앞서 제가 그 협력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는 해법은 있나?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그 뭐 영어도 있고 뭐 경합, 비경합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건 너 사용하지 마라고 하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배제가 하고 있는 건지, 이 특징이 다 나오는 건데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공공재하고 공유재를 섞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유재와 공공재는 조금 다르거든요. 오늘 지식 나눔 중에서 하나도 이걸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건데, 공공재는 공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용하게 될 때, 제가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한다고 해서 밖에 있을 때 옆에 계시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공기를 덜 이렇게 흡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에는 경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당신은 이거 들이마시지 마라고 할 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공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공유재는요, 특별히 누구를 너 오지 마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용하게 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거기서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 광안리, 그 다음에 또 해운대, 송도, 송정 있잖아요. 거기 평소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휴가철만 되면 사람들이 매우 많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원은, 공간은 제한돼 있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제가 해수욕장 가는 거 아나운서님 저 못 말리잖아요. 저 또한 아나운서님이 어디 해수욕장 가건 제가 말릴 수 없거든요. 배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은 거기 경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공유재거든요. 그럼 바다도 마찬가지거든요. 물고기를 서로 더 많이 잡겠다고 나서게 되면은 뭐 제가 낚시하고 가는 것도 말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100만, 1000만 명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낚시하게 되면 그 수산자원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공유재라고 부르거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클럽재, 요금제인데, 뭐 클럽재의 대표적인 것은 골프장 회원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유재는 말 그대로 아파트, 땅, 우리가 등기부 등본 떼가지고 거기 이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아나운서님의 이름으로 된 땅과 아파트, 사유재거든요. 그것은 제가 건들 수 없어요. 그것은 들어갈 수도 없고요. 뭐 그래서 사실은 공유재는 누구를 너 오지 마, 쓰지 마 하고 있지 않지만은 쓰게 될 때는 서로 경쟁한다고 보면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갈등을 잘 조절하는 게 바다를 잘 관리하는 거고요.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게 바로 정부거든요. 그 정부는 갈등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뭐 그런 메커니즘, 이걸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뒤가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그게 해양공간계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받은 스테판 파보, 이분이 굉장한 논문을 썼는데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뇌도 크고 힘도 좋았대요. 그 호모사피엔스보다도. 근데 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인이 멸망했냐? 물론 2% 유전자가 우리 사피엔스에 있긴 하지만은 왜 멸망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알아보니 네안데르탈인은 10명 이상 무리를 이루지 않았대요. 반면에 호모사피엔스는 100명, 150명 규모 무리를 이루었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서로 연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대요. 그래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 뇌도 크고 힘도 좋았지만은 결국은 경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였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협업, 소통을 잘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어떤 소모, 낭비 이걸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라고 보통 부르죠. 공유재라는 재화를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다는 해법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더 약했던 호모사피엔스가 바로 살아남았던 그런 이유, 바로 연대와 소통의 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유재를 관리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원칙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결국 그 근저에는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거 이걸 빼놓을 수 없거든요. 왜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게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이다. 저는 이것을 첫 번째 테마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 나눔이죠. 다시 이제 이 발표자로 돌아가게 되면 이 발표는 누가 너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배제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물론 20명으로 제한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전파로 그대로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을 방송하게 되면은 누가 보든 그걸 배제하지도 않고요. 내가 보더라도 우리 아나운서이 못 보게 되는 그런 경쟁 관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과 이 정보 자체는 정부가 만들어준 정부가 제공하는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부터는 공공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도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식들을 많이 나누는 과정이 바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과정이고요. 그게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보다 경쟁에 앞서서 그러니까 살아남았던 그런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잘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바다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가 갖고 있는 공유제로의 특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협업, 소통 이걸 되게 강조했었고요. 갈등을 잘 조정하는 강조했었는데 국제사회는 어떨까? 국가 간에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국가 간에도 저런 그 공유제 비극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고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일리어드 오디세이 이 대서사시를 쓴 서사 시인이 바로 호머죠. 약 BC 800년 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그때 바다는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뭔가 새로운 무역을 통해서 자원을 얻는 그런 과정이 바로 배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바다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스타벅스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세이라는 것도 바로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런 세이렌 요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나오는 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뭐 그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다는 그 우리 모든 생명체가 사실 진화했던 시초의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저 호모가 갖고 있는 통찰력은 꽤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바다가 모든 인류에게 각 국가에게 더 중요한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바다는 고대 그리스의 원천이었고요. 옛날에 항해를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 그리스 때는 그냥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는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주로 해안을 따라 이동했대요.
왜냐하면 풍랑에 맞서서 배가 부서지지 않고 잘 가려면은, 그리고 깊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닷가를 또 따라서 이동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자, 이 대포가 있습니다. 성벽에. 우리나라에는 뭐 저런 성에다 대포가 가는 곳이 강화도 쪽 가면은 있죠. 근데 밖에 뭐 여행 나가시면 저런 대포가 있는 성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약 1800년대, 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 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각 국가가 이건 우리 바다야 라고 주장을 할 때 우리 바다는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관한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기준이 대포를 쏴서 날아간 거리였대요. 그때가 주로 날아갔던 게 3일이었다고 부르거든요. 약 5.5km. 근데 그러니까 대포의 사거리가 한 5km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일이가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영해. 이거 우리가 배타적으로 가는 우리 바다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이야, 우리 아파트야, 우리 집인 것처럼 국가 간에도 이건 우리 바다야라고 할 수 있는 게 3일이었는데, 그 뒤로 갈수록 바다에서 얻을 자원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지니까 뭐 국가별로 11로 늘리고 지비군 200캐리, 그 다음에 대륙붕, 해적 광구까지 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대포와 3일이가 바로 처음으로 각 국가가 여기는 우리나라의 바다야라고 선언했던 첫 번째 그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많은 국가들이, 사람이 아니죠, 국가들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전 투구하고 여기 내 바다야, 네 바다야 하고 배를 타고 가서 싸우기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뭐 전쟁도 벌이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 대한 관리를 그럼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하자. 그러면 합의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규범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합의했던 게 바로 유엔 해양법 협약입니다. 82년도에 처음으로 그게 이제 문안이 만들어졌어요. 채택을 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리나라 법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국회에서 땅땅땅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드리고 나서 시행하기까지 보통 6개월 또는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거든요. 근데 근데 국제협약은 국가의 몇 분의 배, 몇 개 국가 이상이 그것을 사인을 해야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것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발효라고 부릅니다. 그 발효가 94년도 됐던 거였죠. 그리고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3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다에 관한 관리하게 될 때 먼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먼저 앞에 내세우고, 이게 바다의 헌법이다, 이걸 근거해서 이것 따라서 바다 관리를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시베리아가 보통 영해죠. 영해는 배타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 배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고요. 200캐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부릅니다. 저기에서는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 활동이나 다른 평화적 활동, 다른 나라 선박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해에서 다른 나라 배가 들어와서 어업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은 심해저까지 광구를 설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남태평양 지역에 그 해저 광구를 두고 있죠. 나중에 우리가 자원 개발할 때 우리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바로 거기까지 지금 국가의 관할 해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지금 그려져 있는 저 바다의 모습이고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세계 바다의 면적이 약 3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각 국가가 여기는 우리 바다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약 1억 4,700만 제곱킬로미터. 전 세계 바다의 40%가 각 나라한테 일단 관할권이 있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나머지 바다는 텅 비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해저 광구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바다를 저렇게 군함도 가고 상선도 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요, 전 세계의 어떤 상선, 주로 배들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촘촘하게 누적해가지고 겹쳐가지고 보여준 거거든요. 저렇게 바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거의 빈틈이 거의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는 이 바다가 서로 네 바다 내 바다 하다 또 싸우지 않겠네라고 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먼저 시작했던 게 수산 쪽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배고 우리나라 어선이, 원양 어선이 다른 나라 해역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입어류를 내기도 하죠. 잡을 수 있는데 그럼 그때 마구잡이로 잡아갈 수 있겠냐? 몰래 들어가. 그렇지 않거든요.
다 저렇게 거의 모든 바다를 다 쪼개서 수산 관리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관리 기구의 어떤 통제 관리하에 선박 어선이 물고기 잡고 하거든요. 그걸 어기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불법어업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불법어업 예비국가로 지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원양 어선들이 그 뒤로 조금 더 법과 규범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성실하게 보고서를 잘 내고 해서 결국은 예비국가에서는 다시 또 빠져나오고 했지만요. 그런 만큼 불법어에 대해서 저렇게 전 세계가 촉구할 곤두세에 관리하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즉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앞서 이것은 수산자원, 어업자원이거든요. 이것은 환경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저렇게 14개로 크게 구분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저렇게 여러 국가가 나눠서 일종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있는 곳은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그 있는 곳, 약간 제가 색깔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저 파란색인가요? 저 색깔로 돼 있는 그건 거기 보면 영어로 노스 퍼시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중국 네 나라가 가입해 있는 지역 협력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바다를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200km를 넘어서게 되면 주인 없는 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호구역을 바다에 딱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논의가 나온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지금 이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조만간은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BNJ라고 부르고요. 비욘드, 바운더리 비욘드 또는 바이오다이버시티 비욘드 내셔널 주리스딕션. 내셔널 주리스딕션, 영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제 발음도 안 좋은데, 관할력을 넘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 바다의 약 8%가 지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30%를 2030년까지 지정하겠다라고 지금 국제사회가 천명도 하고 있고, 많은 국제 NGO 기구들이 저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아까 3L이 12L이 200L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바다가 텅 비어 있는 바다, 주인 없는 바다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국제사회는 수산자원 관리하고 하는 기구를 둬서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 가서 불법어업을 했다거나 아마 어업 활동을 잘못했으면 그것은 불법어업으로 이제 신고가 돼서 나중에 우리나라 전체 어업에도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을 준수하고 규범을 준수해서 지금 잘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관리를 위한 그 지역별 관리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강력한 보호 조치인 보호구역을 공해상에 지정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지의 비극은 진행 중이죠. 이거 워낙 많이 잘 알고 계신 게 있죠. 북태평양에 거대한 바다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바다 해류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저런 쓰레기 섬들이 크든 작든 있거든요. 다만 태평양 지역에 있는 게 한반도 7배 크기로 매우 클 뿐인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거긴 했지만은 저 쓰레기는 결국은 육상에서 버리거나 바다에서 흘려가서 모이는 거거든요. 저것은 보호구역 지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수환자원 관리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환경관리가 해결될 거냐. 근데 그 기구가 저걸 직접 들어가서 치울 만한 정도의 예산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저런 것들이 여전히 관리 밖에 있는, 그래서 여전히 공유지의 비극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근데 쓰레기 많네, 바다가 좀 아프겠네 라는 정도가 아니고 저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또 자원도 이제 공유지 비극이 하나인데요. 저렇게 비규제 불법 어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5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로 잡혀서 판매되는 물고기의 20%가 저렇게 불법 어업으로 어획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바다를 오염시키는 물질의 약 거의 80%가 육상에서 흘러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바다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매우 큰 거죠. 공유제 비건 결국은 내가 흘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당장 흘려보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 없지만 그게 결국은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 어느 순간에는 태평양까지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공유제 비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갯벌도 결국은 그게 공유제거든요. 갯벌에 가서 아나운서님이 가는 것이 제가 말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오지 마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갯벌은 누구나 다 즐겨야 되고 갯벌이 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갯벌 거기는 중요한 새도 살고 있죠. 그다음에 갯벌은 탄소를 흡수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오염물질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정화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 갯벌은 그 태풍을 약간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갯벌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저런 습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난 약 거의 20년이 넘는 동안 30년 기간 동안에 약 16%가 사라졌대요. 우리나라 황해 전체를 본다면은 영종도 크기만큼 갯벌이 지난 30년 동안 없어져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갯벌이 없어지게 되면 그걸로 서식지나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거꾸로 재배출한다고 그래요. 원래는 그 갯벌이 온실가스를 딱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포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블루카본이나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갯벌을 훼손하게 되면은 거기 있던 이산화탄소가 새 나가거든요. 대기 중으로. 그럼 결국은 그게 다 우리한테 피해로 오는 거죠. 저런 피해가 연간 약 최소 60에서 420불 정도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연간 1.5억 톤에서 약 10억 톤 정도 배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약 6억 7천만 톤 정도 돼요. 거의 저런 서식지 훼손으로 우리나라 1년 배출하는 것만큼 세계 그 12회 대국에서 배출한 양만큼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 저렇게 서식지를 훼손하게 되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유제로서의 바다, 이 바다를 현명하고 지혜롭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목이 해양 공간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서 해양 공간 계획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해양, 바다 다 알죠? 공간, 공간이야. 시간이 아닌 공간인 거죠. 계획. 그렇지. 보통 사람도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해양 공간 계획.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걸 딱 붙여놓은 6글자가 되면은 해양 공간 계획 빠르게 읽으면 한 글자처럼 되잖아요. 한 단어처럼.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쉽게 설명하면은 이 바다도 공유지도 넓은 공간인데 예전에는 그냥 주무구구시를 관리했는데 이제는 계획적으로 관리하자.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갈등도 줄일 수 있고 어디에 어떤 자원이 있으니 여기는 이용을 해라. 어디에 어떤 자원이 있는데 그건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호를 해라. 이렇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게 바로 계획이거든요. 시간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는데 1시간. 그리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오다가 장애를 들러서 뭐 먹거리를 사고 집에 밥을 먹고 시간 계획을 쭉 세우거든요. 동생에 따라서. 시간 계획을 세우는데 공간도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요.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거든요. 좀 편해보려고 샀는데 제가 뭘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좀 멍청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코스는 A, B, C, D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작은 방, 큰 방, 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항상 반대로 하거든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냥 손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일반 청소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 하나의 집도 매우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되고 가구도 배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공간 계획인데 바다는 더더욱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정확히 잘 파악해서 여기는 이걸 이용해라. 여기는 이걸 관리해라. 여기는 이걸 보호해라. 이렇게 공간을 분할해서 나눠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해양 공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우리는 시간 계획 세우는 것처럼 넓은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약속 내지는 방향, 이걸 계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공간 계획은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식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보다 왜 계획이 필요하냐? 과거보다 분비는 바다라서 필요합니다. 그 혼자만 살고 있는 집이라면은 사실은 청소할 때 계획이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거든요. 뭐 자기가 혼자 아무 데나 던져도 되고 물건 여기 던져도 되고 필요할 때 모아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규칙이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분비는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챕터 2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고요.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그 서로의 약속인 국가 간의 약속인 바다의 헌법인 UN 해양법 협약도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규범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분비일수록 그런 약속, 규범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다가 왜 더 분배지게 됐냐? 옛날에는 배도 많지 않았거든요. 한 50년 뭐 그전은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지금 배도 훨씬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 출입하는 선박도 훨씬 많아졌어요. 상선도. 우리나라가 물동량이 그 부산 같은 경우 보통 세계 그전에 2위도 했다가 뭐 3위, 5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들어왔다 나가는 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배가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곳도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주로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일반 선박들은 오지 마세요. 또는 피해 가세요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서로 필요에 의해서 꼭 관리해야 될 그런 구역들을 정하는 게 바로 공간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닷가나 바로 바닷가에서 한 뭐 1km, 2km 떨어진 거리 있는 바다만 주로 이용하고 개발했었는데 지금 양식도 바닷가가 아니라 심해 양식이라서 먼 바닷가에 나가거든요. 그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용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해상풍력도 많이 하고 있죠. 옛날에는 재생에너지가 안 나왔을 때는 해상풍력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그리고 있긴 하지만은 해상풍력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해상풍력도 지금 바닷가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먼 바닷가에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풍력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울산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이용하고 자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해수욕장에 평소에 겨울엔 사람 없다. 여름에 몰리게 되면은 규칙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고요. 마찬가지로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게 된 배경이 더 붐비는 바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바다는 공간이 제한돼 있어요. 우리나라 바다는 보더라도 200캐리.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약 44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바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 섬 우리나라 둘러싼 섬 있는 지역까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뭐 어민들하고 바닷물을 채취하는 쪽하고도 갈등이 있죠. 해상풍력하고도 갈등이 있잖아요. 저는 갈등과 경쟁은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말려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명한 이용, 전 지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 앞서 처음에 제가 보여줬던 슬라이드에 새우의 지혜가 나왔고요. 장경판전이라는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선조의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계획이란 뭐냐? 이거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시간계획 세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할 일의 내용, 방법, 기간 따위를 미리 정하는 것 또는 그런 정한 내용입니다. 가족계획, 진로계획, 학교계획, 데이트계획, 여행계획 다 세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계획을 갖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은 이것이 계획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다를 관리하는데 계획이 없는 그런 나라는 제대로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여행 목적, 시점, 시간, 가서 뭐 먹을 것인지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맨 위더 플랜 보고 되게 계획적이 꼼꼼한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A형이 많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A형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뭐 속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계획이 있는 사람, 우리는 계획이 있는 국가죠. 계획이 있는 정부고 계획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해양 공간 계획은 줄여서 영어로는 MSP. MSG가 아닙니다. 이거 뭐 아재 계획이라고 바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MSP를 머린 바다죠. 스페이셜. 이게 스페이스가 공간이잖아요. 스페이셜 플래닝에서 MSP. 혹시 나중에라도 이렇게 MSP라는 단어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어 단어 몇 개 나왔는데 뭐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SDG라고 부르거든요. 아까 유엔이 2015년도에 합의했고 해양에 관한 것은 SDG 14번입니다. 그런 두 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슬라이드의 왼쪽을 보시면은 화면에 해양 공간에서 인간 활동을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라고 해서 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렇게 너 이거 해 저라고 할당해 주는 이런 과정이라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것도 아래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는 물고기 많아요. 그래? 그럼 여기는 어업활동 보호구역. 여기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는 환경생태 관리구역. 여기는 선박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는 항만 항행구역.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아까 전 세계 그림에 선박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진안선들이 있거든요. 그 진안선들을 바로 항만 항행구역이라고 구분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럼 서로 여기 고기 많이 잡혀. 근데 여기 배도 지나가야 돼.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서로 그런 자료를 놓고 모여서 서로 합의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하는 게 바로 필요한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플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갈등을 줄일 수 있죠. 사회적으로 싸움이 안 나니까 사회적으로 비용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 공간 계획은 우리나라 전체 바다를 대상으로 해서 용도라 보통 부르는데요. 고기 잡을 곳, 보호해야 될 곳, 배가 주로 다닐 곳, 여기는 안전이 필요하니까 안전한 관리할 곳, 또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군사구역, 그다음에 여기는 교육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육, 연구 단지, 여기는 해양에너지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에너지 개발구역. 여기는 광물자원이 되게 많아. 광물자원 개발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곳에서 업을 하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나누는 거죠. 경관을. 여기는 광물 개발하시고요. 여기는 업 하세요.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과정이 자료에 기반하고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슬라이드 보시면 해상교통, 에너지, 보전, 골재업, 양식, 석유가스, 국방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식판 있잖아요. 밥을 저기 작은 그릇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을 작은 그릇에 퍼담을 수 없거든요. 다 양이 있고 용도가 있으니까 공간에 맞춰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저게 바로 해양 공간 계획이거든요. 식판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해양 공간 계획 확산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한 20년 됐거든요. 그 역사가. 예전에는 바닷가 주변만 하다가 지금은 저기 관할역 전체 배타적 경제 수혜까지 늘렸던 게 해양 공간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7, 8년 후가 되면은 전 세계 절반이 해양 공간 계획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왜 도입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바다를 풍력도 하고 에너지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모래 채취하고 더 멀리 나가서 어업도 하고 양식도 하고 새로운 수혜가 발생하니까 갈등이 공간은 제 내에 있으니까 경쟁하겠죠. 그래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했다는 거고요. 바로 저렇게 해서 서로 싸우다 보면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우나?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라.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개발원이 이걸 조금 계획을 많이 수집했는데 그 빅데이터에 말씀하시잖아요. 선박이
30초 단위로 이동하는 것을 다 점도로 찍었어요. 그게 수백만 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도에 표시했고요. 어선인지 강도도 표시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표시한 다음에 서로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 어민들 다 모여가지고 한 거죠. 아, 여기는 이렇게 많이 가지 않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그렇네 끄덕이도 하죠. 물론 그야 미묘하게 서로 이것은 어업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결국 최종적으로 그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가지고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저렇게 낚시는 어디 하고 있는 건지 저것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맨 아래에 있는 게 데이터입니다. 의미 없어요. 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에는 그 좌표,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만 찍히는 데이터예요. 이게 뭐지? 그걸 잘 모아서 저희가 이거 선박이 움직인 곳이에요라고 하니까 정보가 된 거죠. 이 선박이 여기 많이 움직였어요. 봄에는 이 어선도 이쪽이 많아요. 가을에는 이쪽 어선이 많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지식이 되는 거죠. 그 지식을 이용해서 그럼 앞으로 여기는 항상 이게 많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서로 지혜를 거기서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바로 해양 공간 계획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적성을 평가하고 특성을 평가해 가지고 우리나라 바다를 저렇게 9개로 구분해 놨죠.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요. 그 포사격이나 저기 공군 뭐죠? 전투기가 사격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해상에서 군사 구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업도 하거든요. 그럼 사격할 때는 어업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어업 활동 보유국이기도 하고 군사 활동 구역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걸 조절하냐? 시차로 둡니다. 훈련할 때는 여기는 군사용어만 사용하세요. 딱 정해졌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어민들이 사용하세요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그런 동일한 공간인데 구분해 놓고 있는 거죠. 이건 뭐죠? 이 스튜디오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사용해요. 다음 타임엔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여기서 아나운서가 제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PD님, 작가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해양환경공단에 오신 분들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공간을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놔서 있는 거죠. 만약에 PD님이 여기 계시거나 공단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같이 있거나 그러면 뒤섞여가지고 엉망이 되잖아요. 그 공간을 잘 서로 이렇게 필요와 특성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게 바로 해양 공간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해양 공간 계획은 바다의 도시 계획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바다도 그 교육 활동을 하는 초등학교 있는 그런 학교 근처에는 유흥업소 못 들어오잖아요. 구분해 놓잖아요. 여기는 산이고 녹지 공원인데 다른 거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땅은 그렇게 해서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땅에서 저런 도시계획이 나타나는 게 1960년대 시작했고 벌써 60년이 지났잖아요. 해양계획은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계획은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더 발전할수록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저렇게 설명도 하고 지역협의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지역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부산이 우리나라 제1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해역 다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내용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이제는 필요하다.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아까 제가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바다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끼리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혜를 짜는 과정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머린 스페이셜 플랜 아까 MST 얘기했는데 머린 스페이셜 폴리틱스 이것은 해양 공간에 관한 정치적인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 그걸 잘 해결하려면 결국은 파트너십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법은 협력이다. 아까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끝나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저를 계획적으로 관리 못했어요. 제가 유전적으로 특성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 탈모가 좀 심하잖아요. 계획적으로 탈모 관리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건데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런 저의 관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다도 똑같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려면 저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미리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바다 특성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해양 공간 관리, 해양 공간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바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용과 더불어 전 세계 해양 공간 계획까지 대단히 유익한 내용을 담은 강의였습니다. 박사님, 알찬 자료와 구체적인 설명까지 네. 오늘 강의 대단히 유익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네,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을 채팅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박사님께 바로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Q&A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올라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질문 환영합니다. 네, 박사님 앞서 강의에서 이 네. 바다에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해양 공간 계획을 할 때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지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실은 제가 답이 저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례로. 핵심은 결국 그거죠. 얼마만큼 데이터가 정확한 것을 많이 수집하느냐. 자료. 저는 이걸 증거라고 부르거든요. 또는 근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근거 있어? 라고 할 때 그 근거 있으면 나는 그걸 수용할게 라고 하는 것처럼 근거, 자료, 정보를 가장 과학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할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또 모여서 지혜를 짜서 협력하는 거. 협력하려면 사실은 협력 이전의 핵심은 참여거든요. 결국은 참여하지 않으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사실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여, 데이터라는 과학과 참여와 협력에 의한 어떤 이런 일종의 정치적 과정, 아까 제가 폴리티크스라고 말씀하셨고 파트너십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성공적인 한 공간관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 제일 우선이고 예. 그리고 참여 그리고 예. 결정적인 거는 협력이 가장 잘 되어야지 예, 이 갈등을 맞습니다. 줄일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최영래님의 질문입니다. 예. 해양 공간 계획이 현재 전국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나요? 처음 해양공원 얘기 나왔을 때는 뭐 저희 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10년도에 이거 소개를 했거든요. 저희 이제 내부 그 저널 학술지를 통해서. 벌써 12년이 됐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추진해가지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다 해양 공간 계획이 수립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전국에서 모든 해역에서 다 예,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그 부산, 경남, 제주, 뭐 울산, 강원, 뭐 전남, 전북, 충남이 하는 것처럼 그 지자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처음 수립은 해양수산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립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변경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한 집이 있는데 방이 그 예를 들면 부모님 방, 그 다음에 뭐 따님 방, 아드님 방 이렇게 방이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방배씩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논의해야 되잖아요. 나 왜 이 방이 필요한지 근거를 대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토의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변경을 하는 시점이 됐거든요. 방 바꾸자라고 하는. 그럼 방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 방을 바꾸는 그 주체는 이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는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지금- 왕미영님의 답변인데요. 예. 우리나라의 공간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그 아까 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해양 공간 계획은 사실은 아까 9개 용도로 해서 우리나라 전 바다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업활동구역, 여기는 환경생태관리구역, 여기는 교육, 여기 에너지, 광물, 군사 뭐 이런 식으로 안전 이런 식으로 9개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업활동 보호구에 누군가 골치질을 하려고 한다, 당연히 못하죠. 할 수 없죠. 네. 환경생태관리구역에서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건 매우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 예. 중이군요. 예. 네, 그러면 주영아님의 질문인데요. 부산 해양보호구역인 남우섬 남형제서의 경우 예. 이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많이 오시는 이 낚시꾼들의 출입을 금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는요, 해양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기존에 사람들이 이용해왔던 관행적으로 이용해왔던 거, 예를 들면 갯벌 지역에서 습지 보호 지역 지정하는데 거기서 어민들이 계속 일을 해왔잖아요. 그걸 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도 금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대로 보호하려면 금지하려면 사실은 해양 보호구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구역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 가져오게 하는 그런 조언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그 여수 남쪽으로 가게 되면 백도, 검은도 백도 있잖아요. 거기가 10년 동안 출입을 금지시켜버렸어요.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500m까지 아예 접근 못하게.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그럼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을 자료로서 일단 뭔가 증빙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낚시꾼들도 결국은 그 취미 활동이잖아요. 바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무조건 보호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때는 좀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하자. 아까 제가 시간을 더 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한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진행한다면 그것도 해양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마이크로를 관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민정님의 질문인데요. 예.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의 수역임에도 이 공간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쉽지는 않죠. 항상 우리 신문에 많이 나왔던 게 불법어 다른 외국 어선에 이런 의미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해경과 해군이 아무리 열심히 잘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모든 바다를 관리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은 해양 공간 계획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예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그림이 없었어요. 뭘로 관리하겠다. 지금은 거기에는 우리는 교육, 연구 교육, 연구 구역 또는 보호 구역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여기는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하고 천명이 된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것과 별도로 이제 일단 상징적 관리가 먼저 과거는 없던 새로운 어떤 입장 표명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은 중요한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경이나 지자체랑 협조를 해서 지자체는 물론 거기는 안 나겠지만 해경이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인력도 또는 장비, 선박도 확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거니까 과연 통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은 선원표님의 질문인데요.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상풍력 발전 후보지 선정에 이 어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양공간 관리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더 현명한 계획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등도 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양상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돼요. 해상풍력 처음 왔을 때는 어민하고 풍력 발전 사업자하고 갈등이 먼저 제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어민들 내부에서 저런 또 약간 의견 차이가 발생해요. 해상풍력단이 들어서도 우리한테는 지역적으로 이익이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도 많이 좀 살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다른 또 얘기도 하시거든요. 어민간의 갈등도 있긴 한데 결국은 저런 그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해양 공간 계획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MSP가 머린 스페셜 플랜이 아니고요. 플래닝이에요. ING. 모든 과정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그 자료도 모아야 되고 서로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하는 그건 지난한 과정이라는 거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양 공간 관리 계획 과정이 있으면은 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함께 이런 데이터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시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해양 공간 관리 계획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네, 제일 좋은 해결책이 아마도 제일 좋은 이제 협의가 있다면 제일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이제 그만 받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와 함께 이 막힘없이 설명을 해주신 남정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